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징에 대해 짚어보자면 먼저 워커빌리티, 즉 작업성, 컨시스턴시, 즉 반죽 질기, 플라스틱시티, 즉 성형성, 피니셔빌리티, 즉 마무리 용이성, 펌퍼빌리티, 즉 펌프 이송성, 피플, 컴펌, 워커빌리티란 반죽 질기가 아니고 작업의 난이도를 말해. 너무 뻑뻑하지도 또 너무 묽어서 재료 분리도 일어나지 않아야 작업 난이도가 낮아지고 워커빌리티가 좋아지는 것임을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 보통 콘크리트는 슬럼프 테스트를 통해 통상 측정하고 묽은 콘크리트는 플로우 테스트를 통해 측정하며 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다짐 개수 시험이나 콘 관입 시험을 통해 측정하지. 수화 반응이란 시멘트에 물을 부어 자극하면 다량의 열, 즉 수화열이 방출되면서 시멘트가 응결되어 수산화칼슘이 생성되는 현상이야. 수화 반응의 식은 석회가 물을 만나서 수산화칼슘이 되는 과정을 말해. 수화 반응에 필요한 수량은 결합수가 25%, 계열수가 15%로 합계 40%야. 이 비율을 넘어가는 수량은 잉여수라고 해. 2차 반응은 수산화칼슘과 포졸란 물질, 용출물 등이 반응해서 강도를 발현하는 것을 말해. 2차 반응은 서서히 반응해서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가 높은 특징이 있어. 2차 반응의 종류에는 포졸란 반응과 잠재적 수경성이 있어. 재료 분리란 모든 부분에서 시멘트, 골재, 굵은 골재 비율이 균질해야 하는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균질성이 무너져서 골재 등 한 가지 재료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야. 재료 분리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에는 골재는 입도 분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 가급적 단위 수량이 적은 밴 비빔을 하는 것이 좋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철근의 백은 간격을 고려해야 돼. 다짐으로 인해 시멘트가 새지 않도록 거푸집 시공을 경고, 밀실하게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 높이와 속도에 주의를 기울여 과도한 진동은 더욱 분리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고 타설 전 이미 재료 분리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면 재비빔을 한 후에 타설하자. 블리딩은 시멘트와 골재 입자, 침강에 의해 표면에 물이 모이는 일종의 재료 분리 현상이야. 블리딩 현상의 저감 대책에는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은 것을 사용할수록 골재에도 세리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포졸란을 사용해도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감수율이 높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것. 기온이 높을수록 적정한 다짐도도 블리딩 저감 대책이 될 수 있겠어. 레이턴스란 블리딩 발생 시 시멘트나 그 밖의 밀입자를 동반하고 표면에 침전된 하얀색 물질을 말해. 레이턴스의 성분은 시멘트와 거의 동일하나 강도가 거의 없고 물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거의 없는 것도 특징이야. 소성 수축 균열에 대해 알아보자면 콘크리트 타설 후 갑자기 낮은 습도의 대기에 노출돼서 물의 증발 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고 또 형태는 균열폭 0.1mm 이하의 가늘고 얇은 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하지. 보기에는 안 좋지만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 발생 시기는 양생이 시작되기 전이나 마감 직전에 주로 발생하고 소성 치마 균열에 대해서 알아보자. 철근이나 굵은 골재 부분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자유로운 치마가 방해를 받을 때 방해받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균열이야. 저감책으로는 적은 단위 수량과 충분한 다짐, 타설 속도 낮춤, 1회 타설 높이 낮춤, 그리고 가능한 슬럼프를 작게 하는 방법을 꼽을 수 있겠어. 영화가 끝난 굳은 콘크리트의 성질의 종류에는 강도에는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휨 강도, 전당 강도, 부착 강도와 피로 강도가 있어. 응력 변형률 곡선은 강도가 낮을수록 곡선은 평평하고 최대 응력의 2분의 1까지는 거의 직선. 응열 변형률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탄성 개수. 비중이 크고 공급량이 작은 골재를 사용하면 질량이 큰 콘크리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수밀성이 크고 최적 변화가 적은 콘크리트일수록 내구성이 큰 경향이 있어. 수밀성을 높이려면 연행 공기량을 적게 하고 물 결합 재비와 단위 수량을 적게 해야 한다는 것. 콘크리트의 최적 변화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부배합의 콘크리트를 지향하고 양생을 철저히 하며 직경이 크고 공급이 적은 골재를 사용하면 돼. 크리프란 콘크리트의 일정 응력이 장시간 지속해서 작용하면 온도, 습도, 탄성 개수의 변화가 없어도 변형이 증가하는 성질이야. 수화 수축과 자기 수축의 관계는 이 그림을 잘 봐. 건조 수축은 잉여수가 콘크리트 속에 자유수로 남아있다가 콘크리트가 대기 중에 노출될 때 증발하게 되고 건조 수축이 일어나게 돼. 그러므로 이 자유수가 적을수록 또 이 자유수가 이동할 수 있는 공극이 적을수록 건조 수축이 덜 일어나게 되겠지. 건조 수축의 메커니즘을 요약하자면 표면 장력, 모세 응력, 응축 응력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두고 건조 수축, 응모표로 외우기로 하자. 콘크리트 타설 후에 블리딩, 표면 건조로 인해서 소성 수축이 발생하고 표면 장력, 응축 응력, 모세 응력에 의해 건조 수축이 일어난 후에 공기 중 탄산가스에 의한 시멘트 수화물 탄산화 작용에 의해서 탄산화 수축이 발생해. 크리프란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일정한 지속 하중 하에 있는 콘크리트가 하중은 변함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점차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해. 크리프가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재령이 짧을수록, 응력이 클수록, 부재의 치수가 작을수록, 대기 중 습도가 낮을수록, 대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 결합 재비가 클수록,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다짐이 나쁠수록 크리프는 증가해. 크리프와 콘크리트 소성 수축, 건조 수축을 비교해보는 건조 수축 균열은 콘크리트가 건조하면 수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균열이야. 온도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이야. 구조물 부위별로 작용하는 온도의 차이가 있으면 부위마다 최적 변화가 다르게 일어나겠지? 수화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구조물 외부와 내부 온도차가 발생하겠지?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균열이야. 알칼리 반응성 골재의 실리카 성분과 알칼리 성분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콘크리트 내에 부풀어 오르는 겔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인장력이 발생하여 생기는 균열이지. 동해로 인한 균열이 있는데 골재나 시멘트 페이스트 속의 물이 동결하며 부풀어 팽창하고 다시 녹는 작용이 반복돼서 콘크리트가 열화되며 발생하는 균열이야. 철근 부식에 의한 균열이 있는데 당연히 시공이 불량해도 균열이 발생하는데 휴대용 균열폭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유관 검사가 있어.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초음파 검사가 있어. 방사선 투과 검사법이 있고 콘크리트 표면을 슈미트 해머로 타격해서 반발 정도를 측정하는 반발 경도법도 있어. 침투 탐상 검사도 있어. 문제되는 부분의 코어를 채취해서 결함을 알아내거나 균열의 크기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코어 검사도 할 수 있어.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시에는 검사는 재령 28일 압축 강도에 의해 실시해야 되고 표준 공시체에 의한 압축 강도 시험치가
설계 기준 강도를 미달하는 확률이 5% 이하로 추정된다면 그 콘크리트는 소유의 품질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 강도를 위한 검사에는 순수 비파괴 검사로 타격법, 초음파법, 매튜리티법 즉 적산온도법이 있고 부분 파괴 검사로 인발법, 브레이크 오프법, 풀아웃법, 관입 저항법이 있어. 외부 탐사를 위한 검사에는 음속법, 방사선법, 전자법, 자연 전극법이 있어. 알칼리 골재 반응은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골재 중 함유된 반응성 광물이 반응을 일으켜서 콘크리트의 팽창성 균열을 발생시키고 내구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이야. 알칼리 규산염 겔을 생성하는데 이 겔이 점차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응력에 콘크리트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 변형과 균열이 일어나는 거야. 알칼리 골재 반응으로 인한 피해도 정리해볼까? 발생된 겔로 인해 콘크리트 팽창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균열로 인해 팝아웃 현상이 생기기도 해.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물론 인장 강도 및 내구성까지 저하되겠지. 게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백화 현상도 발생하게 돼. 콘크리트의 열화란 당초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던 성능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저하되는 현상을 말해. 화학적 침식은 팽창 현상을 나타내고 CaSO4를 생성하는 화학적 침식과 부식 현상을 나타내며 H2SO4를 생성하는 침식이 있어. 콘크리트 중성화란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 칼슘이 공기 중 수중에서 물리화학적 작용을 받아서 탄산칼슘으로 변하거나 알칼리 성분이 유출돼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이 상실되는 현상을 말해. 중성화의 종류는 화재 등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 팽창 한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하며 표면이 탈락되는 폭렬 현상에 의한 중성화, CO2에 의한 중성화인 탄산화, 산성비에 의한 중성화인 중화, 유수에 의한 알칼리 성분 탈락으로 인한 중성화인 용출 현상이 있어. 폭탄 중 용, 중성화 상태 평가에 관해 정리해볼까? 이 그래프를 주목해보자. 그래프의 식은 C는 A 루트 T, C는 중성화 깊이고 T는 시간, A는 중성화 속도 개수로 중성화 시험 방법이 있는데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을 콘크리트 표면에 분무해서 적색으로 변하면 정상, 무색이면 중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면 돼. 레이턴스가 있겠지. 팝아웃 현상인데 백태 현상인데 백색의 염분이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모래 줄무늬 현상인데 블리딩 현상으로 시멘트 입자가 부상하면 모래만 남아서 모래 줄무늬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허니콤과 자갈포켓이야. 기포로 인한 곰보로 에어포켓이라고도 해. 수직면이나 경사면에 기포나 물방울이 모여서 생긴 10mm 이하의 작은 곰보야. 표면이 먼지와 같이 부서지는 현상인 더스팅 현상이 있어. 염해란 콘크리트의 해수나 해사, 하수에 포함된 염화물 이온 Cl-가 침투해서 철근을 보호하는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고 철근을 부식시키므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끼치는 현상이야. 철근이 부식하게 되면 2.5배나 최적이 증가하는데 이 팽창압으로 콘크리트 내부에서 인장 파괴가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하지. 동해란 콘크리트 공국 속의 물이 동결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게 되는데 이때 최적이 9% 팽창하게 돼. 이때 발생하는 팽창압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인장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야. 한계푸수도란 공국 안에 물의 용적이 공국 용적의 91.7%일 때를 한계푸수도라고 해. 얼음이 되어도 얼음의 팽창압이 콘크리트에 작용하지 않는 물의 용적을 말하는 것이지. 휘미 인장 균열은 잘 설계된 보에서는 최대 균열폭 0.25mm의 실균열로 나타나고 하중이 점차로 증가하게 되면 균열의 수와 폭이 증가하며 중립축까지 진행되어 버려 문제가 되지. 전단 균열은 보의 4분의 1, 4분의 3 지점쯤에 약 45도 경사진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비틀림에 의한 균열은 말 그대로 비틀려 돌려지는 힘에 의해 45도 각도, 나선형으로 생기는 균열이고 부착균열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면에서 철근의 온도에 의한 변형 등에 의해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는 것을 말해. 집중 하중으로 인한 균열은 특히 포스트 텐션 방식의 PC보의 정착부 근처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경량골재 콘크리트란 설계 기준 강도가 15MPa 이상, 24MPa 이하로 기건 단위 질량이 1400에서 2000kg/루베의 범위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를 말해. 경량골재의 문제점은 물리적으로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동결 용해에 취약하며 골재 파쇄율이 크고 다소 모양이 거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송성이 악화된다는 점이 있고 화학적으로는 중성화가 잘 일어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어. 친환경 콘크리트의 범주는 환경 부하 저감을 위해 에코시멘트를 사용했거나 무쇠골재를 사용했거나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이 범주에 해당하고 또는 생물에게 무해한 성분의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친환경 콘크리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중량 콘크리트는 생물체 방호를 위해 방사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중량골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로 단위 질량 범위는 2500에서 6000kg/루베 범위에 있지. 중량 콘크리트의 요구 조건은 목적이 방사선 차폐인 만큼 수밀성은 당연히 중요하고 건조 수축이나 온도 응력에 의한 균열이 없어야 되고 열 전도율이 크고 열 팽창률이 적어야 하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유해물질 발생이 없어야 돼. 댐비빔 콘크리트에 가까운 품질을 갖고 있으면서 시공성도 용이한 유동화 콘크리트가 요구되고 있어. 유동화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완료한 콘크리트에 유동화재를 첨가해서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킨 콘크리트를 말해. 품질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시공성을 높인 콘크리트지. 유동화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은 타설 및 다짐 등의 시공성 개선과 펌프의 압송성, 즉 펌퍼빌리티 개선, 온도 균열 방지,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를 위한 방안이기도 함을 기억하자. 고유동 콘크리트란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첨가로 단위 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고유동성을 얻을 수 있는 콘크리트야. 유동화 콘크리트보다 유동성이 더 좋아지는 반면 고가인 단점이 있지.
고유동 콘크리트도 시공성 손상 없이 높은 강도와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는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구현할 수 있지만 60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슬럼프가 회복되어 버려. 고강도 콘크리트란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40MPa 이상, 경량 골재 콘크리트에서는 27MPa 이상의 설계 기준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말해.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 시 장단점을 간단히 짚어보자면 장점으로는 고강도, 고내구성, 고수밀성이므로 같은 강도 조건에서 부재 경량화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며 단점으로는 품질 관리가 어렵고 시멘트량이 많아지고 수하열이 증가하며 폭열에 취약하고 휘성 파괴가 염려된다는 점을 들 수 있어. 고성능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보다 한 단계 위인 콘크리트로 더욱 고강도, 고내구성, 고수밀성을 갖춘 콘크리트야. 압축 강도의 경우 80MPa 이상이며 인장 강도, 힘 강도 면에서도 더 우수하다고 보면 돼.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란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첨가하여 수중 불분리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를 말해. 레미콘을 타설 후에 담수가 되거나 물이 흐르는 구간에서 타설 시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콘크리트야.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멘트에 흡착하여 응결 지연성을 가지고 분자 구조상 시멘트 입자 간 시멘트 입자와 골재 간의 가교육화를 해서 외부의 물과 접촉해도 분리가 되지 않게 만들지. 또 친수성이고 고점성이기 때문에 높은 보수성, 즉 수분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이렇듯 보수성이 높기 때문에 블리딩이 억제가 되기도 해. 우수한 유동성에 의해 셀프 레벨링이 가능하기도 하지. 보너스로 펌프 압송성이 좋으며 산과 알칼리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이야. 수중 콘크리트 시공 시 유의사항은 비비기 시 건식으로 20에서 30초 비빈 후에 그 후에 전 재료를 투입하여 비벼야 되고 강제식 믹서 이용 시에는 90에서 180초 비벼야 되며 타설 시 유속이 50mS 이하인 정수 중에서 수중 낙하 높이는 0.5m 이하로 해야 되고 타설 속도는 보통 콘크리트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천천히 타설해야 돼. 또한 수중에서 유동거리는 5m 이하가 되도록 타설 시 유의해야 하지. 타설이 완료되면 쉬트나 거푸집을 이용해서 유수에 의해 씻겨내려서 표면이 세굴되지 않도록 표면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도 수중 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 중요해. 팽창제를 넣어서 경화한 후에도 최적 팽창을 일으키는 콘크리트를 팽창 콘크리트라고 해. 소요의 팽창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변동은 적어야 적합한 팽창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겠어. 팽창 콘크리트의 팽창력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수축 보상용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 균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타입으로 건조 수축에 의한 임장 응력을 상쇄시키거나 줄이는 정도의 작은 팽창력을 가지고 있어.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 후에도 외력에 의한 임장 응력에 저항을 할 수 있도록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축 보상용보다는 큰 팽창력을 지니고 있으며 섬유 보강 콘크리트란 콘크리트 속에 금속, 유리, 합성 수지를 원료로 하는 0.2mm에서 0.6mm 지름의 단섬유를 고루 분산시켜서 인장 강도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대폭 개선시킨 콘크리트를 말해.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은 콘크리트 피로 저항, 유연성 증대, 균열 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근과 더불어서 콘크리트의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성질을 연성 파괴가 일어나도록 개선해주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어. 특히 묵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포장의 두께나 터널 라이닝의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어. 메스 콘크리트는 수하열로 인한 내부 온도와 외기 온도의 차이가 25도 이상 발생해서 온도 응력과 온도 균열을 검토해야 되는 구조물로 부재 치수가 넓은 평판 구조에서는 두께 0.8m 이상, 하단이 구적된 벽체에서는 두께 0.5m 이상의 구조물이 이에 해당돼. 다만 부배합 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임에도 메스 콘크리트 시공법을 적용하기도 해. 메스 콘크리트의 설계, 재료, 배합, 시공 시 주의사항은 설계 시 온도 철근을 적절히 배치해서 균열을 분산시켜야 되고 수축 팽창을 염두하여 수축 이음과 신축 이음을 두어야 되는데 특히 구조물 길이 방향, 단면 감소 부분에는 이음을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재료 선정 시 시멘트는 당연히 저열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고 또 낮은 온도의 배합수와 골재를 사용하는 방안 외에도 감수제, A 감수제 등 각종 혼화제를 사용해서 수하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어. 배합 시에는 슬럼프는 120mm 이하를 표준으로 하는데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작게 해야 되고 수하열 저감을 위해서는 단위 시멘트량도 감소시켜야 돼. 시공 시에는 온도 균열 지수를 활용해서 온도 관리를 해야 돼. 참고로 온도 균열 지수는 표에서처럼 높을수록 균열 방지 안정성이 높다는 거 참고해두고 추가로 프리쿨링, 하이프 쿨링 등 수하열 저감 대책도 마련하는 거 잊지 말자. 온도 균열 지수에 의한 방법 중 정밀법의 식은 다음과 같아. 이 식 중 분모는 재령 T1에서 수하열로 생긴 부재 내부의 온도 응력 최대값이고 분자는 재령 T1에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야. 그럼 당연히 클수록 균열 발생 확률이 작아지겠지? 간이법도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내부 구속 응력이 큰 경우에는 델타 TI분의 15의 식을 적용하는데 델타 TI란 내부 온도가 최고일 때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야. 외부 구속 응력이 큰 경우에는 R 곱하기 델타 TO분의 10의 식을 적용하는데 R은 구속 정도를 표시하는 개수이고 델타 TO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될 때의 온도차를 말해. 프리쿨링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 방법은 재료를 미리 냉각시켜서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는 방법인데 콘크리트 1도씨를 변화시켜야 할 때 골재의 경우 온도 2도씨를 변화시켜야 하고 배합수는 4도씨를 변화시켜야 하며 시멘트는 8도씨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자. 프리쿨링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은 배합수에 얼음을 넣을 때는 물량의 10에서 40% 정도를 넣고 얼음은 비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용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그리고 포스트 쿨링은 콘크리트 타설 전 파이프를 설치해서 그 속에 냉각수 또는 찬 공기를 순환시켜서 수하를 낮추는 방법인데 한중 콘크리트란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가 되는 기상 조건에서 응결 경화 반응이 지연돼서 밤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동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해. 한중 콘크리트 시공 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온도가 낮으니 응결과 경화가 지연이 되어서 강도 증진이
진이 느리고 혹시 초기 동해라도 발생하면 강도가 30% 저하됨과 동시에 수밀성, 내구성, 강제 보호 성능이 일제히 저하돼서 열화가 촉진되어 버려. 또 경화가 늦고 동결 팽창의 위험까지 있으니 거푸집의 측압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크다고 해. 그럼 한층 콘크리트의 시공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초기 강도 확보가 어렵고 수혈에 의한 균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기도 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멘트를 가열해서는 안 되고 또한 방습시설 등에 신경 써서 저장해야 하며 낮은 온도에서 오래 보관한 시멘트는 품질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돼. 또 골재 역시 가열을 해서는 안 되고 저장 시 눈을 막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데 특히 알칼리 반응성 골재는 사용을 금지해야 돼. 초기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 수량은 적게, 동결 부피 증가에 저항하기 위해서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는 적정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해야 되고 콘크리트 배합 시 온도는 30도 이하로 관리해야 돼.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5에서 20도씨 범위를 유지하되 부재 두께가 얇거나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하면 최저 온도 10도씨를 유지해야 돼. 양생 시 온도는 10도씨 정도가 좋으며 양생을 끝낼 시기는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에서 양생하는 공시칠 강도 시험을 통해서 정하거나 적산 온도로부터 추정해야 돼. 서준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씨 또는 최고 온도가 30도씨를 넘는 시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해. 서준 콘크리트 시공 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온도가 높으므로 운반 중에 수화 반응이 일어나서 슬럼프가 저하될 수 있고 연행 공기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조기 경화로 콜드 조인트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고 표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해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 균열도 발생하기 쉬워져. 서준 콘크리트의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고 배합수의 경우 타설 전에는 사용한 얼음이 완전히 융해되어 있어야 되고 혼화제는 지연형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배합적인 부분은 소요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과 단위 결합재량이 적어야 되는데 소요의 압축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증가시켜야 된다면 단위 수량보다 단위 결합재량을 증가시키는 편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 시공적인 부분에서 운반은 25도씨 이상에서 1.5시간 내에 운반해야 슬럼프가 저하되지 않으니 빨리 운반해야 되고 덤프 트럭을 사용할 시에는 덮개로 표면을 덮어서 직사 광선을 피해야 하며 에지테이터 트럭으로 운반 시에도 장시간 땡볕에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배차에 신경 써야 돼.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도씨 이하여야 되고 운반 타설 시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면 은결 지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프리팩트 콘크리트란 굵은 골재를 거푸집에 미리 채워놓고 공국 속에 시멘트 몰타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로 수중 콘크리트 시공, 기초 파일 적용 시 시공이 간편한 공법이야.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했을 시 장점은 균질한 품질로 원자로 차폐용 콘크리트에 유리하고 수중 시공에도 유리하며 부착 강도와 방수성, 동결 융의 저항성이 크고 건조 수축이 일반 콘크리트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 이음이 없는 대형 구조물도 시공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주입 몰탈의 누수 우려가 있고 몰탈 주입으로 콘크리트가 형성되므로 시공이 부적절한 경우에 재료 분리 등 결함 발생이 쉽다는 것을 들 수 있겠어. 해안 콘크리트란 항만, 해안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로 해면하, 해수의 작용을 받는 구조물 외에도 육상이나 해상에 건설될 때 조류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까지 총칭해. 해안 콘크리트 시공 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멘트는 주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해수의 작용에 대해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 플라이애쉬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채택하기도 해. 또 설계 조건에 따라 내황산염 시멘트를 적용하기도 하지. 흡수율이 크거나 팽윤성이 있는 것은 내구성이 좋지 않은 골재이므로 사용할 수가 없어. 혼화재료 중에 혼화제로는 공기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혼화제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애쉬를 사용할 수 있어. 시공 이음은 최고 조이로부터 0.6m 위, 최저 조이로부터 0.6m 아래 사이의 감조 부분에서는 시공 이음을 철저히 피해야 하고 피복 두께는 해수와 접하는 부분은 100mm, 기타 부분은 50mm인 것도 기억해두자. 쇼크리트란 압축 공기로 콘크리트 또는 몰타르를 호스를 통해 압송시켜 시공면에 뿜어서 붙이는 콘크리트를 말해. 먼저 쇼크리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리바운드 등으로 인한 재료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일반 콘크리트보다 평활한 마무리면 형성이 어려우며 융수 발생 시 쇼크리트 부착이 곤란하고 분진도 많이 발생하며 시공 조건과 노즐을 잡고 있는 기술자의 기술에 따라서 품질의 변동이 심하고 수밀성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 쇼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바운드 문제에 대한 사항인데 리바운드란 쇼크리트를 뿜었는데 타설면에 부착되지 않고 탈락되는 현상이야. 당연히 리바운드율이라고 하면 토출된 재료의 질량분의 리바운드된 재료의 질량의 비율이고 시방 규정에 따르면 리바운드의 상한치는 일반적으로 20에서 30%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고 해. 쇼크리트 방식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다음의 표처럼 비교할 수 있겠어. 쇼크리트의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혼화 재료는 선월공사같이 상향으로 시공할 필요가 있을 시 방락을 방지하기 위해 급결제를 섞는 경우가 많아. 단위 수량이 적으면 분진 발생이 크고 리바운드량이 많아지는 반면 단위 수량이 너무 커지면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고 박리가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도 알아두자. 또 배합 시 분진 저감제는 시험을 통해 양을 결정하여 첨가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보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에 비해 매우 작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란 그런 이유로 철근 콘크리트부에 일어나는 인장 응력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압축 응력을 부여한 콘크리트를 말해. PSC에는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는데 표에서 보다시피 프리텐션 방식은 긴장시킨 PS 강제를 미리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고 포스트 텐션 방식은 쉬스관을 미리 매입해서 타설, 경화시킨 후에 PS 강제를 쉬스관을 통해 삽입하여 긴장시키는 형식이야. 주로 프리텐션은 공장에서 적용하고 포스트 텐션은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포스트 텐션 방식은 프리텐션 방식에 비해 품질 관리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또 프리텐션 방식은 주로 공장에서
제작하니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짧은 부재의 경우 주로 적용한다는 점도 알아두고 가자. PSC의 부재의 응력 변화 단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PS 강제를 긴장시킨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사를 할 때는 응력 상태가 일반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일 거야. 그리고 긴장제를 자른 직후에는 긴장된 PS 강제에 의해서 초기 프리스트레스, 즉 압축 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자중과 함께 작용해서 휨 응력에 합성 응력이 작용하게 돼. 그 후 시간이 흐르면 PS 강제에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며 유효 프리스트레스가 고정하중 그리고 향후 활하중과 함께 작용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PS 강제의 릴렉세이션이란 긴장시킨 PS 강제의 인장 응력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인데 이론상의 순 릴렉세이션과 겉보기 릴렉세이션이 있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